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그랄은 카도루스에 취한 눈이 점점 더 몽롱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페르낭 쪽을 돌아보며 알겠지? 굳이 그를 죽일 필요는 없단 말일세 하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만일 아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테스를 체포하게 할 방법만 있다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잘 찾아보기만 하면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틀림없이 그것은 발견될 거요. 하지만 하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어째서 내가 그런 일에 관여하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페르낭은 상대방의 팔을 붙들면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단테스를 특별히 미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남의 그런 심정을 잘못 헤아리는 법이 없으니까요. 내가 단테스를 미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맹세코 말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 나는 자네의 불행을 보았고 자네의 불행이 내 마음을 움직인 거라네. 다만 그것뿐이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손을 떼겠네. 자네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처리하게. 그렇게 말하고 당그랄은 일어서는 척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고 페르낭은 상대방을 붙들면서 말했다. 가지 말아주세요. 결국 당신이 단테스를 원망하고 있든 아니든 나로서는 아무래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놈을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뭔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상대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죽일 수는 없는 것이 메르세데스는 만일 단테스가 살해되면 자기도 죽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탁자의 머리를 떨구고 있던 카도루스가 이때 이마를 쳐들고 퀭한 눈으로 페르낭과 당그랄을 보면서 말했다. 단테스를 죽인다고? 누구야? 단테스를 죽인다고 말한 놈이. 나는 단테스를 죽이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놈은 내 친구야. 전에 내가 내 돈을 그놈에게 꾸어주었듯이 오늘 아침에는 자기가 내게 돈을 꾸어주겠다고 말했어. 단테스를 죽여서는 안 돼. 누가 그놈을 죽인다고 했어?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야. 그놈의 건강을 위해서 술이나 마시라고. 그러면서 카도루스의 잔에 술을 채워주고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주게. 알았어. 단테스의 건강을 위하여. 카도루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잔을 비웠다. 그 녀석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 그 녀석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요? 하고 페르낭이 물었다. 그럼 자네는 아직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가? 네, 당신이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가?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프랑스인은 스페인인보다 훨씬 우수하지. 스페인인은 언제까지나 생각에 잠겨있지만 프랑스인은 곧 생각해내지. 그럼 어서 생각해내 주세요. 하고 페르낭은 초조한 듯이 말했다. 이봐 보이. 하고 당그랄이 불렀다. 펜과 잉크 그리고 종이를 갖다 줘.
펜과 잉크와 종이를요? 하고 페르낭이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격리 담당이라고. 펜과 잉크와 종이가 내 작업 도구이지. 그것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네.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가져와요. 하고 페르낭도 소리 질렀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 탁자 위에 있습니다. 하고 보이가 주문받은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담 가져다 주면 되잖아. 보이는 종이와 잉크와 펜을 가져다가 나무 밑 탁자에 놓았다. 기습을 하려고 숲 언저리에서 매복하고 있기보다는 하고 카도루스가 종이 위에 손을 놓으면서 말했다. 좀 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나는 언제나 칼이나 권총보다도 한 자루의 펜이나 한 병의 잉크, 한 장의 종이가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지. 자식, 아직 보기만큼은 취하지 않은 것 같군.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페르낭군, 저 친구에게 좀 더 술을 먹여줘. 페르낭은 카도루스의 잔에 술을 채웠다. 그러자 나면서부터의 술꾼인 카도루스는 손을 종이에서 술잔 쪽으로 가져갔다. 페르낭은 카도루스가 이 한 잔으로 거의 엉망으로 취해서 술잔을 탁자 위에 놓는다기보다 차라리 떨어뜨릴 때까지 그 동작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요? 하고 페르낭은 카도루스의 그나마 약간 남아있던 의식이 이 마지막 한 잔으로 깨끗이 잠재워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상대방을 재촉했다. 그래서 말이지, 예를 들면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단테스가 이번 항해 도중에 나폴리와 엘바섬에 들른 것을 트집잡아 누군가가 검사에게 그는 보나파르트파의 스파이라고 고소만 하면 된단 말일세. 내가 고소하지요, 내가. 하고 청년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것도 좋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네는 그 고소장에 서명을 해야 하고 자네가 고소한 인간과 대지를 해야 할 걸세. 물론 자네의 고소를 뒷받침하는 재료는 내가 제공하지.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단테스는 영원히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을 걸세. 언젠가는 나오겠지. 일단 나오면 그놈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혹독한 보복을 받게 될 걸세. 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하고 페르낭이 말했다. 그것은 놈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럴듯하군.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어떻게 되지? 사랑하고 있는 에드몽의 피부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자네는 원망받을 텐데. 물론 그렇겠지요. 하고 페르낭은 말했다. 아니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그렇게 결심한 이상 알겠나? 그것보다도 내가 하라는 대로 다만 여기 이 펜에 잉크를 묻혀서 왼손으로 자기의 필적임을 모르게 해서 이런 짤막한 고소장을 쓰는 것이 현명할 걸세. 그렇게 말하고 당그랄은 시범이라도 보이듯이 왼손으로 평소의 그의 서체와는 다른 왼쪽으로 처진 글자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써서 페르낭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페르낭은 그것을 나직한 목소리로 읽었다. 검사 각하, 왕실과 신앙에 대해서 충실한 저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폴리와 포르토 페라이온에 기항하여 오늘 아침 스미르나로부터 도착한 파라온호의 1등 항해사인 에드몽 단테스라는 자는 뮬로로부터 왕이 찬탈자에게 보내는 편지,
다시 왕위 찬탈자로부터 보나파르트 당 본부에 보내는 편지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의 증거는 당자가 체포되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그 자신이 갖고 있거나 또는 그의 아버지의 집 또는 파라온호의 그의 선실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됐어 하고 당그랄은 말을 계속했다. 이것으로 자네의 복수는 완전한 것이 될 걸세. 왜냐하면 이것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네에게 재난이 닥칠 걱정은 없고 일은 저절로 진행될 테니까. 다음은 편지를 이렇게 접어서 그 위에 검사 각하라고 쓰기만 하면 되네. 그것으로 만사는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당그랄은 서체를 바꾸어 수신인 이름을 썼다. 그래,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셈이군 하고 카도르스가 외쳤다. 그는 약간 남아있는 이해력을 동원하여 편지가 읽혀지는 것을 듣고 있었으나 본능적으로 이러한 고발이 어떤 불행을 가져올 것인가를 이해했다. 그렇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셈이지.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세.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 편지를 빼앗으려고 팔을 뻗쳤다. 그러니까 말이야 하고 당그랄은 편지를 카도르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밀어놓으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농담이라고. 우선 그 단테스에게, 그 선량한 단테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불쌍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알겠나? 이 편지는 그렇게 말하고 당그랄은 그 편지를 집어서는 두 손으로 꼬깃꼬깃 꾸겨서 나무근을 구석으로 집어던졌다. 좋아 좋아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단테스는 내 친구야. 그 녀석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용서하지 않겠어.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녀석에게 해를 가한다고? 나도 페르낭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 하고 당그랄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리고 페르낭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페르낭은 의자에 앉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곁눈질로 한쪽 구석에 던져진 고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겠어. 그렇다면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술을 가져와. 에드몬과 미녀 메르세데스의 건강을 위해서 마시고 싶으니까. 이 술고래야 벌써 과음을 했는데 거기다 더 마셔?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더 이상 마시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 할걸? 내가 말이야? 하고 카도르스는 주정꾼 특유의 허세를 부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내 길을 걸어도 좋아. 나는 아쿠르의 종로에라도 올라갈 수 있어. 비틀거리지 않고 말이야. 좋아, 알겠어.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내 길을 걸지. 하지만 그것은 내일로 미루세. 오늘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 자, 팔을 이리 줘. 돌아가자고. 돌아가기로 할까? 하고 카도르스도 말했다. 하지만 네놈의 팔 따위는 필요가 없어. 페르낭, 자네도 갈 건가? 우리와 함께 마르세유로 갈 텐가? 아니요. 하고 페르낭은 말했다. 저는 카탈로니아 마을로 돌아갈 겁니다. 그건 안 돼. 함께 마르세유로 가세. 자, 따라와. 저는 마르세유에는 볼 일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가고 싶지 않다고? 좋아, 마음대로 해.
모두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가자고 당그랄. 이 젊은 친구는 카탈로니아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니까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세. 카도루스 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화로 당그랄은 그를 질질 끌듯이 하고 마르세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만 페르낭이 안전한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리브누브 강변길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상 빅토르 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카도루스는 비틀거리면서 그의 팔을 붙들고 따라왔다. 20보쯤 걸었을 때 당그랄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페르낭이 얘의 종이 쪽지에 달려들어 그것을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청년은 갑자기 나무 그늘에서 뛰쳐나와 피롱 쪽으로 꺾어져 갔다. 아니,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 자식 우리를 속였군. 카탈로니아 마을로 간다고 해놓고 시내 쪽으로 들어갔어. 이것 봐 페르낭, 길이 틀렸어. 자네의 눈이 흐려져서 그래.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저놈은 곧바로 비에이유 장필무리 쪽으로 갔어. 그렇군.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나는 그놈이 오른쪽으로 꺾어졌는가 했지. 확실히 술은 도깨비 국물이군. 좋아, 좋아. 하고 당그랄은 중얼거렸다. 출발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걸. 그 다음은 되어가는 형편에 맡겨두면 될 거고. 그 이튿날은 좋은 날씨였다. 맑은 태양은 찬란히 빛나면서 동쪽 하늘에 솟았다. 그리고 시뻘건 최초의 강선은 거품을 문 파도 머리를 루비빛으로 장식했다. 연회석은 똑같은 이 라 레젤브 정의 2층에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의 나무 그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넓은 홀은 대여섯 개의 창문으로부터 광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창문 위에는 프랑스 대도시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이 창문들에는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나무 난간이 달려 있었다. 식사는 정오부터 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미 아침 11시부터 기다림에 지쳐서 초조해진 사람들이 그 난간 근처에 모여 있었다. 그것은 특별히 휴가를 얻은 파라온 호위 선원들이나 단테스의 친구인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약혼자인 두 사람에게 축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정장을 하고 있었다. 이제 곧 연회석에 앉게 될 그들 사이에서는 파라온 호위 선주도 1등 항해사의 약혼 필요원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테스로서는 실로 엄청난 명예여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카도루스와 함께 나타난 당그랄이 이 소문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그는 모렐 씨를 만났는데 모렐 씨가 그에게 라 레젤브 정의 5,000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보다 조금 늦게 모렐 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파라온 호위 선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선주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테스가 선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사실로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단테스는 승무원들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선량한 사람들은 선주의 선택이 자기들의 희망과 우연히도 일치한 것을 선주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모렐 씨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저마다 당그랄과 카도루스에게 신랑을 불러오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이토록 열렬한 감격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인물의 도착을 그에게 알리고 서둘러 입장하라고 전달할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당그랄과 카도루스는 달려갔다. 그러나 백보도 가기 전에 이쪽으로 오고 있는 작은 무리를 화약고 근처에서 발견했다. 이 작은 무리는 메르세데스의 친구인 그녀와 같은 카탈로니아 마을의 젊은 아가씨 넷이 신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약혼녀는 에드몽이 부축하고 있었다. 미래의 며느리 옆에는 단테스의 아버지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페르낭이 음험한 웃음을 짓고 따라오고 있었다. 메르세데스에게도 에드몽에게도 페르낭의 이 음험한 웃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가엾게도 행복한 기분에 완전히 잠겨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자기들을 축복해주는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하늘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그랄과 카도루스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에드몽과 힘있고 친밀감이 담긴 악수를 나눈 뒤 당그랄은 페르낭 옆에, 카도루스는 일반의 주목의 표적인 단테스 노인 옆에 따라 붙었다. 노인은 가는 줄무늬가 있는 호박단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옷은 네모나게 새겨진 큰 강철의 단추로 장식되어 있었다. 야위기는 했으나 다부진 두 다리에는 영국으로부터의 밀수품임을 알 수 있는 잔 무늬가 있는 멋진 양말을 신고 있었다. 뿔이 3개 달린 모자에는 청색과 백색의 리본 술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손잡이 쪽이 옛날의 폐돔처럼 구부러진 비비 꼬인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은 1796년에 새로 재개된 룩셈부르크나 튤리의 정원을 의젓하게 걷고 있는 멋진 귀인과도 같았다. 노인 옆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카도루스가 얌전하게 붙어 있었다. 카도루스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단테스 부자와 화해를 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고 있는 동안에 꾼 꿈의 여운이 남아있듯이 어제 있었던 일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당그랄은 페르낭에게 다가가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이 풀 죽은 사나이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페르낭은 미래의 부부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나 메르세데스에게는 완전히 잊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행복한 사랑의 이기심 때문에 에드몽 이외에는 안중에 없었다. 페르낭은 창백한 안색을 하고 있었고 이따금 갑자기 빨개지기도 했으나 곧 다시 아까보다도 더 창백한 얼굴이 되었다. 때때로 그는 마르세유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부르르 손발을 떨었다. 페르낭은 뭔가 큰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단테스는 간단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상선의 승무원이므로 군복과 평복의 중간 복장이었다. 그러한 복장이기는 했으나 그의 단정한 얼굴은 약혼녀의 기쁨과 아름다움 때문에 한층 더 돋보여서 그야말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메르세데스는 흑단 같은 눈과 산호 같은 입술을 가진 키프로스나 케오스의 그리스인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아를르의 여인이나 안다루사의 여인처럼 자유롭고 활달한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다. 도시의 아가씨였다면 아마도 그 기쁨을 베일 밑이나 적어도 비로드 같은 눈꺼풀 밑에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는 미소를 띠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한 그녀의 미소와 시선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만일 당신이 내 친구라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정말로 나는 무척이나 행복하니까요. 약혼자인 두 사람과 거기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라 레젤브 정에서 보이는 곳까지 오자 모렐 씨는 가게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하려고 앞으로 나왔다. 모렐 씨 뒤에는 그와 함께 가게 안에 있던 선원과 병사가 따라 나왔다. 그들은 선주로부터 전에 단테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그를 루크렐 선장의 후계자로 삼는다는 약속을 듣고 있었다. 선주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에드몽은 약혼녀의 팔을 놓고 그녀의 팔을 모렐 씨의 팔에 넘겨주었다. 선주와 소녀는 앞장서서 이미 오찬 준비가 되어 있는 홀로 통하는 나무 층계를 올라갔다. 그 층계는 5분간쯤 손님들의 무거운 발 밑에서 계속 삐걱거렸다. 아버님은 하고 메르세데스가 테이블 중앙에 멈춰 서서 말했다. 제 오른쪽에 앉아주세요. 제 왼쪽에는 제 오빠 역할을 해준 사람이 앉을 거예요. 그러한 다정한 말은 페르낭의 가슴에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입술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또다시 젓갈색의 그 얼굴에서 피가 조금씩 빠지며 심장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단테스는 마찬가지로 자기의 오른쪽에는 모렐 씨, 왼쪽에는 당그라를 앉게 했다. 그리고는 손을 쳐들어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아주도록 신호했다.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좋은 냄새가 나는 갈색의 아를르 소시지나 껍질이 반짝거리는 새우, 장밋빛 조개 껍질에 든 프렐이나 밤송이에 든 밤 같은 섬개 알젓, 남프랑스의 식도락가에는 북프랑스의 굴보다도 더 맛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대합조개 따위가 돌려지고 있었다. 이러한 맛 좋은 오르데브르는 파도가 백사장에 밀어올린 것으로서 자연의 혜택을 감사하고 있는 어부가 일반적으로 바다의 과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다. 여러분, 왜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하고 노인이 방금 팡필 영감이 손수 메르세데스 앞에 가져다 놓은 황옥빛깔이 포도주를 맛보면서 말했다. 여기에 계시는 30명 남짓한 분들은 웃는 일밖에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신랑이라고 해서 언제나 명랑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사실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서 명랑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라면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기쁨은 때로 기묘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괴로움과 마찬가지로 가슴을 억누르지요. 당그랄은 페르낭을 관찰하고 있었다. 페르낭의 예민한 성질은 하나하나의 감동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기운을 내요.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
두렵기는커녕 만사가 뜻대로 되고 있잖아. 저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용이 그 문 앞에서 파수를 보고 있는 마법의 섬의 궁전 같은 것입니다. 행복을 손에 넣으려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메르세데스의 남편이 되는 행복을 얻게 된 것인지 저 자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라 하고 카도루스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직은 그렇게 된 게 아닐세, 선장님. 하지만 잠깐 남편 행세를 해보는 게 어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 메르세데스는 얼굴을 붉혔다. 페르낭은 의자 위에서 번민하고 있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이따금 이마 위에 돋은 땀, 폭풍 전의 최초의 빗방울처럼 흐르는 큰 땀방울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카도르스 씨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그런 시시한 일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해도 소용없어요. 메르세데스는 아직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는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하지만 이제 1시간 반 뒤에는 그녀는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었어도 아직 아름다운 치아를 드러내 보이면서 크게 웃고 있는 단테스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놀라움의 소리를 질렀다. 메르세데스는 미소 짓고 있었다. 이미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페르낭은 경련을 일으키는 손으로 단도의 손잡이를 꽉 붙잡았다. 1시간 반 뒤에? 하고 당그랄도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실은 여러분, 하고 단테스가 대답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다음으로 제 은인이신 모렐 씨가 저를 신용해 주신 덕분으로 모든 절차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허가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시 반에는 마르세유의 시장님이 시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1시 15분이니까 앞으로 1시간 반 뒤에는 메르세데스는 단테스 부인이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페르낭은 눈을 감았다. 불길 같은 것이 눈꺼풀에서 타올랐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탁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음소리를 억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회식자들의 웃음소리나 축하의 말에 파묻히고 말았다. 어지간히 재빨리 처리했지요? 그렇지요? 하고 단테스의 아버지가 말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시간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아침에 돌아와서 오늘 3시에는 벌써 결혼을 한다. 뱃사람은 일솜씨가 빠르니까요. 하지만 그 밖의 절차는요? 하고 당그랄이 쭈뼛거리면서 말했다. 계약서나 서류 같은. 계약서라고요? 하고 단테스는 웃으면서 말했다. 계약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는 무일푼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의 결혼은 부부 공유 재산제의 결혼입니다. 보세요. 이것입니다. 쓰는데도 시간은 걸리지 않았고
수수료도 아마 싸게 먹힐 것입니다. 이러한 농담으로 또다시 요란한 걸체가 터져 나왔다. 그렇다면 약혼식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것이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그대로 결혼식 음식이라는 얘기가 되는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여러분은 조금도 손해를 보실 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안심하십시오. 내일 아침 저는 파리로 떠납니다. 가는데 나흘, 돌아오는데 나흘, 하루는 지시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소비합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돌아오게 되는데 3월 2일에 진짜 결혼 피로연을 베풀어서 여러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일간 또다시 한턱 낸다는 소리를 듣고 일동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흥분해서 들끓었다. 그래서 식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모두가 잠자코 있는데 불평을 털어놓았던 단테스의 아버지도 미래의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말을 수레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웅성거리고 있어서 좀처럼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단테스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애정이 담긴 미소로 거기에 답했다. 메르세데스는 방에 걸려있는 비둘기 시계의 시간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에드몽에게 몰래 신호를 보냈다. 탁자 주위에서는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사 뒤의 그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자유분방한 행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기의 자리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탁자에서 일어나 다른 동료들 속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일제히 떠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상대방의 말에는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고 있었다. 페르낭의 창백한 안색이 당그랄의 볼에도 번졌다. 그런데 페르낭은 이미 살아있다는 생각은 없고 마치 불길 속에 떨어진 망자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나 노랫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에서 벗어나려고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가 피하려 하고 있던 당그랄이 방의 한쪽 구석에서 그에게 다가왔을 때 카도루스도 옆으로 다가왔다. 사실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단테스의 친절과 특히 팡필로인네 가게의 맛좋은 술 덕분에 단테스의 뜻하지 않았던 행복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게 했던 증오는 깨끗이 가셔버리고 있었다. 사실 단테스는 좋은 청년이야. 그가 약혼자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어제 자네들이 꾸미고 있던 몹쓸 장난은 아무래도 곤란한 일로 생각되는군. 그러니까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그건 자네도 보았듯이 그때 이미 끝난 일이야. 불쌍하게도 페르낭군은 완전히 얼이 빠져서 나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 하지만 깨끗이 단념하고 라이벌이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한 이상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카도루스는 페르낭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페르낭의 얼굴은 낯빛이었다. 사실 아가씨가 미인인 만큼 희생도 그만큼 컸던 거지. 하고 당그랄이 계속했다. 제길, 미래의 선장놈, 운도 좋은 놈이야. 반나절만이라도 좋으니까 단테스라고 불러보고 싶군. 떠날까요? 하고 메르세데스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2시예요. 2시 15분에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래 떠나기로 합시다. 하고 단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떠납시다. 하고 모든 손님이 일제히 되풀이했다. 바로 그 순간 창문 옆에 앉아있는 페르낭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당그랄은 페르낭이 충혈된 눈을 크게 뜨고 경련을 일으킨 듯이 일어났는가 했더니 다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거의 그와 동시에 층계 쪽에서 둔중한 소리가 울려왔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 칼이 맞부딪는 소리에 섞인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소리가 회식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지워버렸다. 사람들은 그쪽으로 관심을 돌렸고 순식간에 불안한 침묵이 방 안을 지배했다. 그 소리는 차츰 가까워졌다.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모두들 놀라서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경찰에서 나왔소. 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고함을 질렀다. 아무도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즉시 문이 열렸다. 현장을 두른 경부 한 사람이 하사가 지휘하는 4명의 병사를 뒤에 거느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으로 불안이 공포로 바뀌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선주는 평소부터 잘 알고 있는 경부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물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모렐씨, 하고 경부는 대답했다. 곧 석방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드몽 단테스는 어느 분이지요? 모든 사람의 눈은 청년에게로 쏠렸다. 청년은 깜짝 놀라면서도 위험을 유지한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압니다. 무슨 일인가요? 에드몽 단테스, 하고 경부는 말했다.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체포한다고요? 하고 에드몽은 조금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체포한단 말입니까? 본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신문에서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렐 씨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현장을 두른 경부는 이미 인간이 아니다. 그는 귀도 들리지 않고 입도 놀릴 수가 없다. 차가운 법률의 입상이다. 그러나 단테스의 아버지는 경부 쪽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심정으로서는 이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노인은 탄원하고 또 탄원했다. 그러나 눈물도 애원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의 절망이 너무나 컸으므로 경부도 마음이 움직였다. 자, 노인장, 하고 경부는 말했다.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아마도 아드님은 세관이나 검역의 절차를 적당히 밟았을 테지요. 그러니까 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얻어지면 10중 8구는 곧 석방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카도르스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당그랄에게 물었다. 당그랄은 짐짓 놀란 채 하고 있었다. 난들 알 수가 있나?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나 역시 자네와 마찬가지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뭐가 뭔지 영문을 몰라서 놀라고 있는 참일세.
카도루스는 눈을 들어 페르낭을 찾았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날의 장면이 그의 머리에 무서울 만큼 똑똑히 떠올랐다. 이러한 비극 때문에 전날의 구취로 그와 그의 기억 사이에 처져 있던 베일이 말끔히 벗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 하고 그는 목쉰 소리로 말했다. 당그랄, 이것이 자네들이 어제 얘기하고 있던 농담의 결과이지? 그렇다면 이런 일을 꾸민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해. 이건 정말 너무했어. 당치 않은 소리 하고 당그랄은 소리 질렀다. 내가 종이를 찢은 것은 자네도 보았잖나? 아니, 찢지는 않았어.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너는 구석에 버렸어. 그것뿐이야. 닥쳐.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너는 취했었잖아. 페르낭은 어디에 있지? 하고 카도루스가 물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당그랄이 대답했다. 아마 무슨 볼일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런 걸 문제 삼기보다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게 어때? 과연 그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는 동안에 단테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들 모두의 손을 잡고 안심하게 착오라는 것이 판명돼서 아마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될 걸세 하고 말하고는 스스로 포승에 묶이고 말았다. 그렇고 말고 내가 보증하지 하고 마침 그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 당그랄이 말했다. 단테스는 경부의 뒤를 따라 병사들에게 에워싸인 채 층계를 내려갔다. 문을 활짝 연 한 대의 마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올라탔다. 두 사람의 병사와 경부가 그 뒤를 따라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마차는 마르세유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단테스 씨! 에드몽 씨! 메르세데스는 난간에서 몸을 내밀며 절규했다. 수인은 약혼자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이 흐느낌 같은 이 마지막 절규를 들었다. 그는 마차의 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잘 있어 메르세데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생 니콜라 요새의 모퉁이로 사라졌다. 여기에서 나를 기다려줘요 하고 선주가 말했다. 발견되는 대로 마차를 붙잡아 가지고 마르세유로 달려가서 소식을 가지고 오겠소. 다녀오세요 하고 모두들 외쳤다. 다녀오세요. 그리고 서둘러 돌아와 주세요. 이 두 쌍이 나간 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순간 넋을 잃은 상태에 빠져들었다. 노인과 메르세데스는 한동안 각기 자기의 괴로움에 잠겨 외톨박이의 쓸쓸함을 맛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똑같은 타격을 받은 희생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았다. 그러는 가운데 페르낭이 돌아와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의자 하나를 찾아 털썩 주저앉았다. 우연하게도 그 의자는 메르세데스가 노인의 팔에서 떠나 자리를 찾아 앉은 의자의 바로 옆이었다. 페르낭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자를 뒤로 물렸다. 저놈이다
하고 카도르스가 당그랄에게 말했다. 카도르스는 지금까지 줄곧 페르낭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당그랄이 대답했다. 저놈은 바보여서 그런 짓을 못한다고. 어떻든 그런 짓을 한 놈은 제재를 받을 테지. 자네는 그걸 충동질한 사나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군.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물론이지.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별 뜻도 없이 짓거린 말에 일일이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 별 뜻도 없이 짓거린 말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말인가?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삼삼오오 때를 지어 이 체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보시오 당그랄 씨,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 말입니까?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나는 단테스가 뭔가 금제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그렇다면 당그랄 씨,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신은 격리 담당이니까. 하긴 그렇군요. 하지만 격리 담당은 신고된 화물에 대한 것밖에는 모릅니다. 솜이 적재되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파스틸의 상회에서, 스미르나에서는 파스칼 상회에서 실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렇군. 지금 생각나는군. 하고 불쌍한 아버지는 그 말의 단편에서 생각이 난 듯 중얼거렸다. 어제 아들놈은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상자와 담배 한 상자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거라고.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우리가 없는 새에 세관이 파라오노를 수색해가지고 비밀을 알아냈을 겁니다. 메르세데스는 그런 것은 처음부터 믿고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고통이 한계를 넘어선 듯 그녀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자, 희망을 가져야지. 하고 단테스의 아버지가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는 채 말했다. 그래요, 희망을 가져야 해요. 하고 당그랄이 그 말을 되풀이했다. 희망을? 하고 페르낭도 중얼거리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목을 잠기게 했다. 그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입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하고 난간 위에서 망을 보기 위해 남아있던 손님 하나가 소리질렀다. 여러분, 마차가 보입니다. 아, 모렐씨입니다. 기운을 내세요, 기운을.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메르세데스와 노인은 선주를 마중하러 달려나가서 출입구에서 마주쳤다. 그러나 모렐씨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사람들은 일제히 물었다. 그게 말이오, 여러분. 하고 선주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대답했다. 사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대해요. 오. 하고 메르세데스는 에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이는 결백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소. 하고 모렐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고발을 당했소. 무슨 혐의로 말인가요? 하고 노인이 물었다. 보나파르트파의 스파이라는 거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당시에 살고 있었던 독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모렐 씨의 입에서 나온 이러한 고소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세데스는 앗 하고 소리질렀다. 노인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 하고 카도루스가 중얼거렸다. 너 나를 속였지? 당그랄, 농담이 사실로 되어버렸어. 하지만 나는 늙은이와 아가씨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어.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겠어. 닥쳐 이 멍청한 친구야 하고 당그랄은 카도루스의 손을 꽉 붙들면서 소리질렀다. 그렇지 않으면 네 신상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 단테스가 진짜로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지? 배는 엘바섬에 도착했고 그는 배에서 내렸어. 그리고 포르토 페라이온에는 만 하루나 있었어. 만일 그가 위험한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를 두둔하는 자는 모조리 공범으로 몰릴 거야. 카도루스는 이기적인 본능으로 딸은 그렇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포와 고통 때문에 무표정해진 눈으로 당그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려다 두 걸음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그렇다면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기다려보는 거야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만일 결백하다면 석방되겠지. 만일 유죄라면 모반자를 위해서 함께 말려들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럼 갈까? 이런 곳에는 더 있고 싶지 않군. 그래, 가지 하고 당그랄은 함께 갈 동료가 생겨서 반가웠다. 자, 가세. 모두 각자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게 되었다. 페르낭은 다시 아가씨의 들러리가 되어 메르세데스의 손을 잡고 카탈로니아 마을로 데리고 갔다. 단테스의 친구들도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있는 노인을 도와 메이랑거리로 데리고 돌아갔다. 이윽고 단테스가 보나파르트파의 스파이로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이런 일을 믿을 수 있는가, 당그랄군? 하고 모렐 씨가 격리 담당인 당그랄과 카도루스를 따라잡으면서 물었다. 모렐 씨는 에드몽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뉴스를 들어보려고 조금 면식이 있는 검사 대리 빌포르 씨를 만나기 위해 급히 시내로 가는 도중이었다. 이런 일을 믿을 수 있는가? 하지만 하고 당그랄은 대답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단테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엘바섬에 배를 대었다고 말입니다. 이 기항이 실은 저에게는 수상쩍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러한 의심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했었나? 천만에요. 그런 말을 할 까닭이 있나요? 하고 당그랄은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다. 선주님은 백부님이신 포리칼 모렐 씨, 일찍이 나폴레옹의 부하였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거침없이 말해버리는 그 백부님 때문에 나폴레옹을 숭앙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에드몽을 곤경에 빠뜨릴 일, 나아가서는 선주님을 곤경에 빠뜨릴 일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하의 의무로서 선주님에게는 말씀을 드려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히 숨겨두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고맙네, 당그랄. 고마워. 하고 선주는 말했다. 자네는 성실한 사나이야. 그래서 단테스를 파라온 호위 선장으로 임명하려 했을 때 나는 우선 자네 생각을 했다네. 그건 무슨 뜻인지요? 나는 우선 단테스에게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고 물었지. 그리고 자네를 지금까지 부서에 앉혀두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가고 물었다네. 그건 왜냐하면 나에게는 어쩐지 자네들 두 사람의 사이가 몹시 냉랭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네. 그래, 그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자네에 대해서는 뭔가 미안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더군. 하지만 선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신뢰하겠다고 말하더군. 위선자 같으니라고 하고 당그랄은 중얼거렸다. 가엾은 단테스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것만 보아도 그가 멋진 사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옳은 얘기야. 하지만 당장 하고 모렐씨가 말했다. 파라온 호에는 선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군. 오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그 문제라면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출항하려면 아직 3개월은 있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단테스도 석방이 될 테니까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뭐 그때까지라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선주님.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아시다시피 배를 다루는 일은 저도 웬만한 원양 항해의 선장만큼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부르신다면 편리한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에드몽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선주님은 누구에게 살해를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그는 자기 부서에 앉고 저는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게 되지요. 고맙네, 당그랄. 하고 선주는 말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는군. 그럼 내가 허락할 때니까 지휘를 해주게. 그리고 짐 푸는 일을 감독해주게. 선원 개인에게 어떤 비극이 있든 그것 때문에 일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최소한 에드몽에게 면회 정도는 할 수 있을 테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지. 빌포르 씨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테스를 위해 주선해달라고 부탁해보지. 물론 그 사람은 철저한 왕당파야. 하지만 어떨라고. 왕당파의 검사 대리도 역시 인간이니까. 더욱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는 않겠지요.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하지만 들리는 바로는 야심가라고 하더군요. 야심가와 나쁜 사람은 매우 흡사한 데가 있으니까요. 뭐 어떻든 하고 모렐씨는 한숨을 지으면서 말했다. 형편을 두고 보기로 하지. 자네는 배에 가 있게. 나도 뒤따라 갈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두 사람과 헤어져 재판소로 갔다. 그것 보라고 하고 당그랄은 카도루스에게 말했다. 사건은 이렇게 진전되고 있네. 이래도 아직 단테스를 두둔할 생각인가? 물론 그럴 생각은 없네. 하지만 농담으로 시작된 일이 이런 결과가 되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군. 정말 그래. 하지만 누가 그랬다는 거지? 자네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안 그래? 페르낭이 한 짓이야. 자네도 알고 있듯이 나는 다만 종이 쪽지를 한쪽 구석에 버렸을 뿐이야. 틀림없이 찢은 뒤에 말일세. 아니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그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나무 그늘 구석에 꼬깃꼬깃 구겨서 버렸을 뿐이야. 지금도 아직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그런 대로 하는 수 없지. 페르낭이라는 놈 그것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그것을 베꼈거나 베끼게 했을 테지.
어쩌면 그런 수고를 생략했을지도 모르지. 그렇군. 제길. 어쩌면 내 편지를 그대로 보냈는지도 모르겠군. 다행히 서체는 얼버무려 놓았지만. 그런데 자네는 단테스가 모반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난 아무것도 몰라.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야. 단지 그것뿐이야. 익살꾼처럼 농담으로 진실을 말하고 말았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야. 하고 카도로스는 말했다. 어떻든 귀찮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귀찮은 일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두겠네. 알겠나?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화가 미치게 되네. 당그랄. 화가 미친다면 그것은 진범에게만 미쳐야 해. 진범은 페르낭이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에게 어떤 화가 미친단 말인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벼락 같은 건 떨어지지 않고 폭풍은 그냥 지나쳐가고 마는 거야. 아멘. 하고 카도로스는 말하고 당그랄에게 작별 신호를 보내고는 메이랑 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좋아.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이것으로 만사는 뜻대로 됐어. 이제 나는 선장 대리가 된 거야. 이것으로 나는 저 카도로스만 잠자코 있으면 영원한 선장이 되는 거야. 이제 문제는 재판이 단테스를 석방했을 때의 일만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뭐 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다. 재판은 재판이지. 모든 것은 재판에 맡겨둘 수밖에. 그렇게 말하고 그는 보트에 올라타고 사공에게 파라온호로 저어가도록 명령했다.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선주가 배에서 그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